안녕하세요. 네. 공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안 되고 있죠? 네. 괜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투자론 해볼 건데요. 지난주에 투자론에서 지렛대 효과라는 게 했습니다. 어려워요. 먼저, 여기 이제 어려운데, 우리 시험은, 우리 중개사 시험은 뭐 과정, 왜 그렇게 됩니까를 잘 물어보지 않고 결론을 물어봐요. 결론을.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됩니까?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어려우면 그 설명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결론만. 아, 이건 이렇다. 이렇게 그거 마시면 돼요. 그 과정이 힘들 수 있거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럼 그것만 주구장창 하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필기노트는 68쪽을 펴시라고. 필기노트 68쪽. 필기노트 68쪽을 한번 펴시면 타이틀이 위험이죠? 위험, 불확실성입니다. 그럼 이제 개념이 불확실성이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순위의 변동 가능성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시험에 나오는 것은 위험은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측정한다. 요게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표준 편차나 분산이 나오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표준 편차나 분산이 나오면 뭐라고요? 위험이다. 네, 됐어요. 이제 잘하셨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위험이 무슨 위험이 있는가? 자, 위험의 종류입니다. 이게 위험의 종류. 위험의 종류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위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요. 위험 처리 방법. 이 위험 처리 방법이 위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하 요상이란 말이 위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위험은 한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출제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위험에서는 이 위험 처리 방법이 가장 중요한 말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험 처리 방법이 끝나면 위험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험에 대해서 계속 볼 건데,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는 사업상 위험이 있고, 사업상 위험은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유치적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유동성 위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3개만 써놨는데, 필기노트로 보면 5가지가 나와요. 필기노트에 5가지가 69쪽으로 하면 최상단에 법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프레 위험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은 뭡니까? 금융적 위험. 금융적 위험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면 금융적 위험부터, 금융적 위험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거야. 그게 타인자본 이용한다는 거야. 그럼 타인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는데, 그럼 갚아야지. 은행에 돈 빌렸으면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다.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이용해서 투자했다.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을 말한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이게 개념이에요. 그럼 금융적 위험은 1번, 2번, 3번 셋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죠. 시험 지문에 나온다면. 그럼 3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게 이제 3번. 3번 만약에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했다. 타인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금융적 위험은 타인자본 이용했을 때 갚지 못할 위험을 금융적 위험을 한다. 그럼 돈 안 빌려오면 전액 자기자본이라면 타인자본 없다면 금융적 위험은 없는 거지. 2번 설명하면 여러분 기 아플 거야. 더 이상 설명 안 돼. 2번 설명하면 여러분 기 아프고 저는 목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 좀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 달에 24일만 수업 없고 계속 4월 달에 수업이 있는 거야. 24일만 수업이 없어. 4월 달에 실제로. 죽어볼 것 같아.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어제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에 쉬었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오전 수업 끝나고 1시간 또 어디 갔다가 가서 방송 강의 촬영하고 또 가서 또 하고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좀 편하게 쉬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좀 열심히, 목 아파 죽겠어, 지금. 그래도 제가 어젯밤에 계란 하나 마시고 생계란 오늘도 아침에 하고 목소리를 깨꼬리처럼 깨꼴 하려고 이렇게. 자, 금융적 위험 타인자본 이용했을 때.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이다. 그럼 금융적 위험은 없다. 그럼 요 2번을 보면 대부분이 높아졌네요. 부채비율이 높아졌네요. 이 말은 은행 돈을 많이 빌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은행 돈을 많이 빌려면 못 갚을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럼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끝. 혹시 여기서 연결시켜서 금융적 위험이 나오면 또 생각나는 말이 뭐 있을까?
타인자본이익했잖아요. 그럼 타인자본이익했으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지렛대 효과하고 그다음에 금융적이요. 타인자본이익했을 때 지렛대 효과 나온다고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자본 나오면 좋은 점은 지렛대 효과가 기대된다. 나쁜 점은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이 증가한다. 자,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 현금화 가능성. 그러면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10억을 예금하는 경우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그럼 예금이 바로 현금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사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0억이라는 돈을 예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현금 9억이 필요해. 예금했는데 현금 9억이 필요해요. 그럼 바로 현금이잖아요. 예금이 현금. 그럼 예금은 바로 현금이 될 수 있다. 현금. 이 현금 되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현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유동성은 현금화 가능성. 그럼 예금은 바로 현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을 현금으로 만든다고 해봐요. 그 부동산을 현금으로 만들 때 팔아야 되거든. 근데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잘 안 팔려. 그게 환금성이 낮다고 그래.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환금성이 낮다. 그래서 유동성이면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하는 과정에서 10억짜리를 현금하는 과정에서 10억에 내놨더니 잘 안 팔린대. 그래서 7억에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야. 7억에. 7억에 내놨더니 팔렸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얼마 손실 받습니까? 3억. 이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이걸 유동성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한다는 거야. 나 지금 팔고 싶어 이거. 지금 팔고 싶은데 팔라고 내놔도 안 팔려. 3개월 후에 팔렸다. 1년 후에 팔렸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린 거 있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린다. 그럼 상속해 줘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한다. 이걸 유동성. 이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한다. 유동성이요. 이렇게. 그럼 위험에서 중요한 거, 시험에 잘 나온 거 두 가지를 끝냈습니다.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상 위험은 1번 타자로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두 가지 비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은 사업을 하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부담하는 거. 10억이라는 돈이 있네요.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10억을 예금했어요. 그럼 예금하면 사업하는 게 아니죠. 너 10억이 있었는데 어떻게니 은행에다 예금했다. 그러면서 나 은행에다 사업하고 있다. 그런 말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금하면 사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 나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나타나는 위험. 이걸 뭐라 그러냐?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은행에다 예금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을 해요. 은행에서 이자 줄 거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면 내 수익성이 떨어지거든.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시장 위험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는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나타나는 거야.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부동산 경기가 변동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수익성이 불확실성이 나타나는데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이 시장 위험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나타나는 거 나타나잖아요. 부동산 투자 사업했을 때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업상 위험은 사업을 할 때 사업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위험이다. 사업상 위험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취득해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운영한다 했죠. 임대 영업한다. 운영. 운영한다. 부동산 투자 사업. 투자와 투기를 비교할 때 투기는 운영이 없다. 투자는 운영이 있다. 그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운영을 한다고. 임대형 부동산을 사서 임대 영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임대 영업을 하는 게 운영하는 거야.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업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에 근로자들이 파업한다든지 이 부동산이 소송이 붙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익성이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이걸 운영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위험은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도 운영위험은 폭넓게 지칭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폭넓게 지칭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럼 유치적 위험. 유치적 위험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입지 선정이 실패한 거예요. 검단에 투자해야 되는데 부평에서 투자했다. 그럼 투자 잘못한 거죠. 그걸 유치적 위험이라고 해요. 입지 선정 실패인데 이제 여기 말은 딱 한 번 나왔는데 사실은 부동산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 등장해요.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치적 위험이란 위치가 변해서 발생한 불확실성인데 위치는 상대적 위치와 절대적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뭐고 상대적 위치가 무슨 말인가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은 이렇게 내야 돼요. 위치적 위험이란 절대적 위치가 변하는 위험을 말한다. X. 절대적 위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위치가? 상대적 위치가. 그럼 이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근데 부동산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우리는 시험에서 중요한 걸 공부하는 거야. 부동산학에서 중요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 위치에서 이 위치와 상대적 위치에서 이 위치는 글씨는 똑같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요. 절대적 위치에서 위치라 하면 장소를 뜻해. 장소.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 그걸 절대적 위치라고 해요. 그럼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있는 장소, 절대적 위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지. 이거는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안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불변이죠.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 전체에서 절대적 위치 변화라는 말은 없다는 거야. 절대적 위치 변화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든 간에 어디서 나오든 간에 절대적 위치가 변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적 위치가 변했단 말은 검단 토지가 서울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서울 토지가 인천으로 갔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 위치에서 이 위치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중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없다겠잖아요. 부동산학에서 중요하지.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겠잖아요. 이 상대적 위치는 쓸모예요. 쓸모. 토지의 쓸모. 토지의 쓸모 유용성이라고.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가 쓸모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검단의 1번지 토지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왔다. 얼마나 쓸모가 바뀝니까? 용도적이 바뀌었다. 쓸모가 바뀌잖아요. 그 쓸모가 바뀌는 것을 상대적 위치가 변했다고 해요. 상대적 위치가 변화했다. 그럼 상대적 위치는 변합니까? 하지요. 절대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그럼 위치적 위험이란 입지 선정이 실패했는데 위치가 바뀌는 건데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무슨 위치? 상대적 위치. 내가 A 토지에 투자했는데 A 토지는 절대적 위치는 그대로 있고 상대적 위치도 그대로 있다. 그럼 쓸모가 안 바뀐다는 소리야. 그대로 항무지란 소리야. 근데 B 토지에 투자했는데 그 항무지가 지하철역이 개발됐다는 소리야. 그럼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지만 상대적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그게 위치적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학자들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상대적 위치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 얼마나 좋아. 토지의 장소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토지는 쓸모는 바뀔 수 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미친 거지 이거.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봐봐. 검단 1번지 토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근데 쓸모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부동산학 공부하신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말고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자 그럼 결론. 절대적 위치 변화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적 위치 변화다. 자, 지금 우리 위험의 종류하고 있어요. 위험의 종류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금융적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는데 근데 두 가지 더 있잖아요. 필기노트 몇 쪽? 69쪽에 상단에 법적 위험과 인프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 화면에 지금 만들어 오지 않았죠? 중요성이 있다는 소리인가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 법적 위험은 이런 겁니다. 거기 지역지구제, 감가상각 방법, 세율 등의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인데 이런 뜻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법률적 사항이. 내가 검단에 어떤 토지를 샀어요. 그게 중심 상업지구였습니다. 근데 등기 권리증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내가 산 토지가 용도직이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바뀌어요. 그럴 일이 없겠죠. 아니 중심 상업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바뀔 일이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용도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법적 위험이라고 해요.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임대주택을 사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라는 소득세율이 50% 올라가요. 소득세율이 50%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올라간다 이봐요. 그러면 법률이 바뀌어서 불확실성이 발생하죠? 이걸 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인프레 위험 갑시다. 인프레 위험이 뜻을 내지 않아요. 뜻을 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 임대인들은 또는 대출자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자, 그거요. 자, 그러면
예, 임대인들 볼게요. 제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야.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10년 동안 한 달에 50만 원만 임대료 내기로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걸 고정 임대료 계약이라고 해요. 고정. 한 달에 50만 원 쭉 10년 동안.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5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어요. 그럼 제가 50만 원 받지만 실질 가치는 50만 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50만 원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했습니다. 그럼 저는 50만 원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45만 원 받은 거라고. 10% 떨어졌으니까. 됐죠?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써 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인플레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임대인들은 이 인플레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싶은 거야. 떠넘기고 싶다고. 이걸 전가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임대료 인상계약을 맺는 거야. 임대료 인상계약.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만큼 임대료를 올립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제가 50만 원 받다가 인플레이션이 10% 발생하면 임차인들은 저에게 얼마 줘야 돼? 55만 원을 저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은 인플레 위험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고정 임대료 계약을 할까요? 임대료 인상 계약을? 임대료 인상 계약. 그거 낸다고. 거기 보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임대인들은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한다. 그 옆에다가 계약 옆에다가 전가라고 쓰세요. 전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소리예요. 떠넘기다. 전가. 이런 것을 위험의 전가라고 해요. 위험의 전가. 떠넘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고정 임대료 계약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으면 인플레 위험을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떠넘긴다고. 이거. 자, 1번으로 가요. 1번은 이제 다음 주에 금융론 배울 때 이거 배울 건데, 제가 대출자입니다. 그럼 대출해 줄 때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할 수도 있고 변동이자율로 할 수 있어요. 고정이자율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든 말든 이자율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럼 제가 고정이자율로 돈을 빌려줬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저의 실질 이자율이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면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인플레이션을 떠넘기기 위해서 고정이자율로 가야 될까요? 변동이자율로? 변동이자율로. 그 말입니다. 그거.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대출자는 대출해 줄 때 고정이자율로 간다, 변동이자율로 간다? 변동이자율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플레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떠넘긴다.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밑에 위험에 대한 태도인데 거기까지는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위험의 종류가 끝났네. 위험의 종류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부수적으로 절대적 위치라는 말은 없다는 거. 이렇게. 자, 위험 처리 방법입니다. 위험 처리 방법에 기하 요상 써놨는데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제 출제 패턴. 어차피 위험에서는 위험 처리 방법 이게 중요하니까 저는 위험 처리 방법이라고 했지만 시험은 이걸 위험 관리 방법이에요. 위험 처리 방법과 위험 관리 방법은 엄밀하게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인데 근데 구별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이거 이제 다른 말인데 그러면 위험 처리 방법 또는 위험 관리 방법이에요. 아마 5, 6월달 수업을 할 때 이거 약간 다르다는 것을 제가 언급할 거예요. 그럼 다르다 그 자체가 시험에서 쟁점이 되지 않아요. 위험 관리 방법 뭐고 위험 처리 방법 뭔가 이거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위험 처리 방법, 위험 관리 방법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시험은 위험 처리 방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위험 관리 방법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출제 패턴은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 타이틀만 가지고 이 6개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은 출제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민감도 분석으로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타이틀만 가지고. 그러니까 타이틀 6가지는 기억하셔야 한다. 타이틀을. 자,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두 번째 보수 예측 방법.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민감도 분석. 다섯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 됐습니까? 부럽죠? 저는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 부럽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법도 잘하잖아, 공법. 나는 공법 잘 못 들었는데. 여러분 공법 얼마나 잘해요? 정비법에서, 처분 인가 다음 날에 뭐 한 걸로 본다. 3분의 4 이상의 동의와 2분의 1 이상의 어쩌고저쩌고.
공법 하신 분들의 이 뇌 구조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그 복잡한 내용을 어떻게 암기하고, 자, 그러면 타이틀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하나씩 해서 공부해 볼 건데, 이 6개 중에서 잘 나온 것은 2, 3, 4. 2, 3, 4가 잘 나와요. 자, 그럼 2, 3, 4의 초점을 맞추는 거고,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키는 방법은 예전에 잘 나오다가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키는 방법은 뭔만 기억하시냐면, 요거.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 요게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다. 위험한 투자를 재배시키는 방법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요거 하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볼까요? 여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예금이 있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국채가 있고, 공채가 있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럼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나 부동산 투자하지 않으랍니다. 왜? 부동산 투자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비부동산 안 하랍니다. 주식하면 위험이 있으니까 안 하랍니다. 그러면 예금하거나 국채 사거나 공채 사겠습니다. 이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예금, 국공채에 투자한다. 그럼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1번이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뭔만? 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위험 전가냐? 위험 전가는 다른 사람이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거. 그럼 여기 지금 제가 투자할 때 위험이 있으면 다 안 하겠다. 이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아니죠. 위험을 전가는 다른 사람이 떠넘기는 거고. 아까 위험 전가 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험을 떠넘기기 위해서 임대료 인상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 것을 위험에 전가를 한다고.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에 전가입니까? 위험을 피해가는 거니까. 피해가는 것이다. 위험 회피. 요것만. 이제 보수적 예측 방법을 합니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보수적으로 하겠다.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소리는 높인다는 소리입니까? 낮춘다는 소리입니까? 낮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기하 요상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하 요상에서 기하가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이에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기하.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 그러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말은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야. 자, 왜 그렇게 된가 좀 더 볼까요? 상향 조정한다. 이게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요상이잖아. 요상.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 요상.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될 건데, 보수적 예측 방법부터 가볼게요. 보수적 예측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 보수적 예측 방법. 여기 이제 기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수익은 비관적으로 이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2번에 기대 수익률. 다른 말로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 부동산에 기대 수익률을 예상할 때, 되도록이면 기대 수익을 낮추겠다. 기대 수익을 낮추겠다. 그래야만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과정은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보수적 예측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그 과정을 논리를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냥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기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 기대치라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은 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투자 수익의 추계치, 이 말이 기대 수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 수익을 낮추겠다. 하향 조정했다. 그래서 위험을 처리한다. 이 부동산에 기대되는 수익률이,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으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거야. 내년에 경제 상황이 나쁘면 기대 수익이 떨어진 거라고. 그럼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추정을 할 때 1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5로 기대하는 경우, 예측하는 경우하고 10으로 5로 예측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5야, 5. 낮추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4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이런 보는데, 여러분 모의고사 개론 점수에 목표치가 있겠죠. 기대치가. 80점을 기대치로 한번 잡아봐요. 얼마나 실망이 큰가. 시험 보고 나서.
그러니까 높게 잡으면 나올 확률이 적다는 소리야. 낮게 잡아야만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곧 보잖아요. 4월달에. 선생님 안 보는데 그래도 본다 하고 기대치를 한번 잡아봐. 나 이번에 모의고사 결혼준수 90점이야. 좋아. 뭐 마음이 안 도 10분 이해를 하지만 그럼 90점을 잡아놓고 시험 봤는데 90점은 거의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크게 만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그럼 모의고사 볼 때 나는 결혼 점수 기대치가 32.5다.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해. 32.5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렇게.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소리야. 그럼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높게 잡아야겠고 낮게 잡아야겠고 낮게 잡아야겠고 낮게.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대 순위를 내가 추정할 때, 기대치를 추정할 때, 투자 수익을 추정할 때, 추계치를 추정할 때 낮춘다. 하향 추정합니다.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기하 그러라고. 기하. 기대수를 낮춘다. 그러면 된다니까. 결혼 점수까지 지금 나왔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기하. 기하. 낮춘다. 그럼 끝. 가장 시험 잘 나온 건 3번.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순위이야. 자, 결론부터. 무조건 요상이 나와야 돼, 요상. 근데 이 요구순위의 할인율이야, 할인율. 그러면 요구순위 할인율이면 이 요구순위를 할인율로 바꿔봐요, 할인율로. 그러면 요구순위를 할인율로 바꾸면 할인율을, 요구순위를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그럼 요구순위를 높인다가 요상이면 요구순위를 할인율로 바꾸면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그러니까 요상하고 할상하고. 요즘 할상으로 바꿔서 내니까.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하지 말고 그냥 요상, 할상 그러면 된다니까. 요상, 할상. 참 선생님 요상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응? 위험조정 할인율을 상환한 방법.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순위거든. 요구순위 바로 배울 건데. 자, 요구순위 나왔습니다. 혹시 요구순위의 구성이 기억납니까? 예. 머리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요구순위는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 위험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위험 할증률에다가 할증률 플러스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구성돼요. 그러면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러면 이 위험을 어떻게 할 건가?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투자자가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을 높여라고. 위험 할증률을 높여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면 요구수익이 높아진 낮아진 거? 높아지는 거지. 요구수익은 무위험률이 높아지거나 위험 할증이 높아지거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거나 그럼 요구수익이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어느 부동산이 위험이 많은 부동산이면 이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을 많이 주라. 수익을. 그러면 위험을 처리한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다고요. 높은 빌딩에서 외벽을 청소하신 분들 줄 하나 매달려서 그분들은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근데 왜 그분들이 위험을 부담하면서 일을 할까요? 수익이 높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의 위험은 수익을 높여줌으로써 처리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그분들이 지상에서 일하신 분하고 하루 일하는 보수가 뭐 일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루 일당이 똑같다. 그럼 누가 위에서 매달려서 일하겠습니까? 나는 매달려서 일하는 게 좋아요. 뭐 그래서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주겠다는 거죠. 위험의 대가를 주겠다? 그럼 결국 요구수를 높여주겠다. 이게 요상. 그럼 가장 쉽게 나오면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나오면 타이틀만 가지고. 근데 부수적으로 가면 좀 더 어렵게 하면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수를 높임으로써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옳은 말. 근데 요구수이라고 할인율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을 높이겠다. 그럼 할인율을 높이면 할인율이 나왔단 말은 현재가치 만든다는 겁니까? 미래가치 만든다. 현재가치 만든다. 그러면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걸 이렇게 한다고. 위험한 위험한 부동산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럼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을 높인다. 오케이? 요즘은 요상이라 안 나오고 할상이라고 나온다. 할상. 요상이라 안 나오고 할상이라고 나와. 할상 나오니까 다행이다. 또 진상 안 나오고 다행이다.
자, 기출지문. 최근 기출지문.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일수록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높은 할인, 낮은 할인? 높은 할인, 낮은 할인 했잖아요. 요상활상, 요상활상, 요상활상.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요상활상이라고. 자, 그러면 위험 처리 방법.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그거는 위험 회피다. 그거 하나 기억하고. 두 번째, 보수 예측 방법은 기대치, 기대수익률.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다른 뜻 필요 없어. 모르면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그냥 그것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수익률. 그럼 요구수익률을 사용하는 방법,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이 높으면 요구수익률을 높이자. 요상. 요구수익률을 다른 말로 할인율을 높인다. 활산. 이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 감흥도 분석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민감도 분석과 감흥도 분석이 같은 말이라는 거. 최근에 잘 나오는 거 흡수율 분석이란 말 나온다.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다른 말.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다른 말이라는 거. 근데요, 민감도 분석 자리에 흡수율 분석이라고 표현한다. 그럼 틀린말인데 혹시 이 흡수율 분석은 어디서 나왔는가 기억납니까? 어디서 나왔는가? 기억이 없어야 돼요. 기억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기억이 없어야 돼요. 좀 이따 이제 흡수율 설명할 건데 이 흡수율은 개발론에서 나와. 개발론. 투자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개발론에서 나온다고. 일단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다른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민감도 분석은 뭐냐? 투입 요소. 이 투입 요소를 찾아내는 거라고. 그 다음에 결과치, 산출 요소를 찾아내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데 이걸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민감도 분석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시험은 가장 쉽게 나오면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민감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오란 말이에요. 거기서 민감도 분석에서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투입 요소 어쩌고저쩌고 나와. 투입 요소가 있으면 산출도 나와야 돼.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잖아요.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그러면 산출 요소, 다른 말로 결과치 이걸 찾아내면 돼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디테일하게 저 설명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눈빛은 안 좋아요. 뭔 하는가 그래요. 자, 이런 거 설명하겠다는 소리인 거.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 부동산, 이 투자 대상 부동산에 내가 투자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 투자한다면? 있지. 위험이 있지. 그 위험을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공부한 위험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험 처리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위험이 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위험이 있으면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 두 번째 보수적으로 예측하겠습니다. 개론 점수 이번에 37.5로 생각하겠습니다. 얼마나 편해. 37.5로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나 97.5 그런 생각 버리시고. 이렇게 그게 보수 예측 방법. 그다음에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잘 안 주고 그 말 안 주고 요구수익을 높임으로써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요구수익이 뭡니까? 할인율. 그럼 위험이 높으면 할인율을 높이겠다. 숙박비 받을 거 오늘 수업 끝나고 숙박비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숙박비나 받아야 돼. 주무신 분들은 숙박비 받을 거예요. 좀 이따 갈 때 실장님께서 밖에서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실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숙박비 내세요. 그래서 자 이제 위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거 안 해야지. 위험을 처리한다. 이게 그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저 민감도 분석은 뭐 하자는 소리냐면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럼 이 부동산부터 나오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수익. 이 수익이 높게 나왔다가 낮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수익이 많이 나왔다가 어떨 때는 낮게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그럼 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어떻게 해볼 건가? 자,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저 부동산부터 나오는 수익이 이 부산의 세후 또는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일까? 저 부동산의 수년가는 얼마일까? 수익성 지수는 얼마일까? 이런 거 이제 생각이 한다고. 내부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거. 자, 그럼 요 수익성 이게 이제 수익인데 이거 임대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예상 임대료를 지금 투자하지 않고 예상 임대를 높게 잡아봐요. 내가 이거 투자한다면 사서 임대할 때 임대료를 높게 받겠다. 그럼 예상 임대를 높여요. 예상 임대료를 이렇게 높이면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수년가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올까 낮게 나올까? 높게 나오지. 높게. 여기서부터 다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 지금 방 10개짜리 임대용 부동산이야. 그러면 이걸 내가 투자할 때 마구잡이로 투자한 게 아니라 수년가는 얼마일까? 수익성수는 얼마일까?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따져봐야 돼. 응? 근데 따져보는데 이거 사면 이런 것들은 내년에 발생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할 때 이 예상 임대료를 높게 잡으면 이것들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상 임대료를 높였어요. 근데 방이 10개인데 예상 임대료를 높였어요. 지금은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데 내가 예상 임대료를 1,500 받아야 되겠다. 이거 내가 사서 예상 임대료를 높여왔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 수입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1,500을 올리면 방 10개 중에서 7명이 다 다른 데 가버려. 3명밖에 안 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 수입이 증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봐요.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고 예상 임대료를 올리면 그럼 수익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지겠지.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다면. 자, 그러면 요 예상 임대료가 이 부동산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겠죠. 이번엔 공실률. 그럼 공실률을 높게 잡으면 그럼 이 수익은 높을까 낮을까? 낮겠지. 그 다음에 영업경비. 영업경비를 높게 잡으면 이 부동산의 수익은 낮아지겠죠. 자, 대출 받는다. 내가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 요거 살 때 20억짜리인데 10억 대출 받는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은행에다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수익은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은 예상 임대료, 공실률, 영업경비, 이자율, 그다음에 세율. 국가에서 소득세를 높여요. 근데 수익은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변동하면 얘들이 변동하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럼 이거 여기 세후 현금 수년가 얘들을 결과치라고 해요. 결과치 이걸 산출 요소라고 한다고. 얘는요 투입 요소야. 투입 요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의 수익성을 판단할 때 예상 임대를 어떻게 잡으냐, 공실률을 어떻게 할 거냐, 경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자율, 세율, 얘들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가,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그러면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결과치가 변화하는 정도를 파악할 건데,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영업 경비를 변화시켰더니 여기 수익성이 가장 크게 변했다. 그럼 영업 경비를 관리를 잘해야만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영업 경비가 불확실성을 크게 만드는 소리야. 그럼 영업 경비가 가장 민감한 요소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런 거 투입 요소가 변할 때 산출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불확실성이 나타나니까 민감도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민감한가 봐서 그걸 관리를 잘하겠다. 그럼 불확실성을 줄이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고요. 아직 이해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렇고 민감도 분석,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억하셔야 돼. 투입 요소, 산출 요소 나온 민감도 분석이에요. 투입 요소, 산출 요소. 근데 이 민감도 분석을 감응도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오면 민감도 분석으로, 감응도 분석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산출 요소가 변화할 정도를 파악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 근데 이렇게 된다고. 흡수율 분석이란 투입 요소가 변화할 때 산출 요소가 변화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OX, X. 민감도 분석을 흡수율 분석으로 바꿔서 낸단 말이야. 그럼 틀린 말이야. 그 흡수율 분석은 개발론에서 나오는 건데 이 흡수율이 도대체 뭐냐? 흡수율.
내가 검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어. 100개. 검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는데 1년 동안 90개가 팔려나간 거야. 그게 흡수율이 90% 들어간다고. 흡수율이. 그게 흡수율 분석이야.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은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팔려나갔는가. 그걸 흡수율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이라는 거야. 전혀 다른 말. 자, 여러분들 확인해야죠. 흡수율 분석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자, 개발 파트로 갈 겁니다. 예. 흡수율 분석이 99쪽입니다. 99쪽 가운데쯤에 보면 흡수율 분석이라고 나왔죠? 흡수율 분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흡수율 분석에 공급된 부동산 일정 기간 동안 흡수되는 비율. 이 말은 검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는데 그 100개가 1년 동안에 90개 팔려나갔다. 흡수율 90%. 60개 팔려나갔다. 흡수율 60%. 됐죠? 필기노트 99쪽. 필기노트 99점은 흡수율 분석이 나왔다.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은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 된다는 거. 다른 말이 된다는 거. 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민감도 분석까지 끝났습니다. 산출요소, 투입요소, 결과치,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이 나왔네요. 위험을 처리할 때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결정법은 평균 기대수율이고 분산 위험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평균은 기대수율이야. 기대수율. 의미를 한번 봐봐요. 뜻을 평균하고 분산으로 결정한다는 소리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뭘 결정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A 부동산하고 B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소리야. 그럼 너무나 간단하죠. 이걸 공부거리가 아니라니까. 공부거리가. 뭘 이거 공부거리냐고요. 공부거리 아닌 것을 공부하니까 힘들다고. 공부거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거리는 하기 싫지. 약간 생각해야 되니까. 공부거리 아닌 것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힘만 들고 점수는 안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공부거리 아니지. 봐봐요. 수익이 똑같다잖아요. 수익이. 그럼 위험이 높은 거 선택 낮은 거. 낮은 거. 뭐 이게 공부할 게 있냐고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반대로 가면 이제 위험이 동일하다. 동일한 위험이. 그럼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수익이 높은 데서 선택한다. 높은 데서. 이걸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O라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자는 선택하겠다.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이 높은 자는 선택하겠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무슨 위험? 비체계점을 제거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위험 처리 방법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위험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서 필기노트를 넘겼어요. 그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아진다.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이걸 상쇄관계라고 해요. 상쇄관계. 상쇄관계. 상쇄관계에 있다. 응?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상쇄관계에 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그동안은, 봐요. 그동안은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럼 비례관계 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근데 포트폴리오를 배울 때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이 있다 그랬어요. 위험은 체계적입니까? 비체계입니까? 자,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 비례관계 있다. 근데 이 위험이 그냥 위험이면 좋을 텐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체계적 위험은 피해갈 수 없는 거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을 부담하면 피해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높여달라는 소리야.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게 있다. 됐어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좋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게 있는데 그때 위험과 수익에 비례한 게 있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냐 이제 이걸 요즘 물어본다고. 예전에는 그냥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게 있다. 여기까지 물어봤는데 요즘은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 게 있는데 그 위험이 체계적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서 수익과 비례한 게 있는 게 체계적이냐 비체계적이냐 물어본다고.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생각해봐요. 체계적 위험은 내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부담하면 수익을 높여달라는 거고, 비체계 위험은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비체계 위험은 수익을 높여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해.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도 높아집니다. 체계적 위험, 그러면 수익도 요구수도 높아진다. 이거 또 나와요.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그때 위험은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6번의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5번도 아주 잘 나온 건 아니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 정도까지만. 그 위험이 끝나면 이어지는 게 뭘까? 수익. 위험을 부담했잖아요. 수익이 나와야 돼요. 수익까지요. 수익률. 필기노트 70쪽의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은 세 가지를 배웁니다. 어떻게 세 가지를 배우냐면 기대수익이라는 게 있고 요구수익이라는 게 있고 이름부터 봐봐요. 이름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름에서 다 끝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힘들어져요. 공법하고 민법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죠. 지금. 그럼 기대수익률은 예상하는 수익률이고 요구하는 것은 요구수익,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자,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 실현수익률은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이 세 가지 배우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수익률을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소리예요. 투자 여부. 뭔 말일까 도대체. 이 부동산이 있으면 여러분 이 부동산에 투자할까 말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지.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럼 기대수익률과 요구수익을 비교를 해서 투자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투자 결정. 정확하게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겠다. 투자해보겠죠? 벌써 어깨가 무너져 내리신 분들 있어요. 얼굴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 공부도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다. 지금 그러신 분도 있네. 생로병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메고 나온 거야. 생로병사. 그러면 어차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더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홀가분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등에 짐이 다 있다고 지금. 근데 그것을 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홀가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등에 짐도 있고 괴로운 공부를 했기를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할 건가? 기대수익이라고 요구수익을 비교했으니까 기대수익이 더 크면 투자하거든. 이러면 투자합니다. 좀 이따 배워요. 이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고. 투자합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익률 중에서 투자 결정과 관련된 것은 뭡니까? 기대수익이라고 요구수익. 그럼 실현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실현수익률은 어떤 게 실현수익이냐? 이런 경우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수익률이 요구수익이 크면 투자하죠. 투자했어요. 투자해서 이제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했더니 실제 수익률이 기대되는 수익률은 10%였고 요구 수익률은 8%였습니다. 그럼 투자했겠죠.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니까. 근데 실제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게 6% 나온다고 6% 이렇게. 물론 6이 나올 수도 있고 10이 나올 수도 있고 8이 나올 수도 있고 9가 나올 수도 있고 12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6% 나왔다. 이 실제로 나온 수익률을 실현수익이라고 해요. 그럼 실현수익률은 투자 이후에 실제로 나온 수익률이다. 이게 실현수익률인데 그걸 내는 게 아니라 실현수익률은 투자 결정하고 이 부동산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앞으로 말 안 해 이제 이건. 투자 결정하고 관련이 없다. 투자 결정과 관련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건 실현수익률은 끝. 수익률 3개 배웠는데 실현수익률 끝. 그럼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을 이 두 가지 공부하는 거야. 근데 기대수익률은 나오면 100% 계산 문제. 기대수익률은 100% 계산 문제. 나오면 100% 계산 문제. 요구수익률은 이것은 30년 전에는 계산 문제. 지금은 이론적으로. 자, 그럼 이제 기대수익을 볼래요? 기대수익률은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로 계산된 예상 수익이라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 기대수익률은 계산이라 소리야. 개별자산의 기대수익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그러면 개별자산과 포트폴리오 기대수익 중에서
어떤 게 시험에서 잘 나올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기대수. 포트폴리오 기대수 훨씬 더 잘 나온다. 분위기 별로 안 좋아집니다. 숫자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럼 개별자산의 기대수를 포트폴리오 기대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개별자산의 기대수, 요건 이제 제가 타이틀 이렇게 잡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무슨 개별자산의 기대수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A 부동산, B 부동산의 기대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자료를 주면서.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수 이런 부동산 하나만 투자했다는 소리입니까? 여러 개 투자했다. 여러 개 투자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부동산 3개를 주고 이 3개를 동시에 투자했는데 수익률 한번 구해볼래요? 예상 수익률 한번 구해볼래요? 이거야. 곱하기만 잘하면 돼요. 곱하기만. 근데 곱하기도 여러분이 아니라 계산기가 다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거 그거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생하셨는데 이 개별자산의 기대수로부터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10분만 쉬었답니다.